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기다려주셨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공개해드려야죠. 정답은 택배입니다. 택배. 왜 갑자기 택배냐? 바로 내일입니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죠. 딱 하루. 그래도 하루 정도는 택배 기사님이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부와 업계가 합의를 해서 이 날로 택배 없는 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걸 따르지 않는, 우리는 택배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유통기업이야 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또 이 불편함을 같이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성민 님이 비가 많이 오네요. 택배기사분들 안전운행하세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9767 님도 택배기사님들 비 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은 이제 안 시킬게요. 생수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윤화숙님, 택배 하시는 분들도 쉬셔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동현님은 어머니께서는 매년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꼭 드립니다.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네요. 4635 쓰시는 분께서는요. 인터넷으로 옷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해마다 택배 없는 날이면 손님들이 왜 주문한 물건 발송 처리 안 해주냐고 따져 묻네요. 택배 없는 날이라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4635님이 김대호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 보내주셨네요. 이대호입니다.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좋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네요. 예.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84원, 1380원대 초중반. 최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개장 초에 1% 이상 오르면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현재는 상승폭을 0.26% 정도로 좁혔습니다. 해서 3,200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3,198,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 정도인 807.8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하이닉스가 2.6%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좀 방산주는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이상, 거의 3.8%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조선주, 현대중공업은 3% 오르는 등 조선주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강하네요. 리가켄 바이오가 거의 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3.9% 급등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걱정했던 것만큼 많이 물가가 오르지 않은 거로 나타나면서 9월에 금리 내릴 수 있겠네, 10월에도 잘하면 내리겠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특히 10시를 기해서 경기도 파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추가됐습니다. 해서 인천, 그리고 경기도 김포, 파주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실리콘밸리로 한번 가볼까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특히 천재들이 만든 회사는 회사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괴짜라고 부르는 그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괴짜들이 과연 혁신을 만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일궈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괴짜를 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기키하다. 네. 아, 기키하다라고요? 네, 기키는 약간 형용사 같은. 쟤 정말 기키하다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GEEK, 네, 괴짜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깃웨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하시는 분들도 긱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GIG? 네, 다릅니다. 예, 우리말 음만 똑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발음만 똑같고 긱이긴 한데 다른 긱입니다. 음. 일단 긱 워커, 뭐 파트타임 이런 긱은 GIG. 그러니까 흔히 프리랜서나 이제 단발성 계약 같은 이제 고정적인 고용이 아니고 이제 일을 좀 단발성으로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는 단어고요. 이제 플랫폼 사업이 발전을 하면서 뭐 우버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나 또 쿠팡 퀵플렉스 이제 배송 기사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긱 워커라고 이제 칭하죠. 이제 긱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는 음악가나 이제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하는 공연, 연주, 출연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뜻이 확장이 돼서 단기적인 일이나 아르바이트성 업무라는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긱 외의 긱은 GIG가 아닌 GEEK라는 괴짜. 단어입니다. 예. 이 긱은 특정 분야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서 몰두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네. 이제 긱들은 이제 엉뚱한 이제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후랑 약간 비슷한 뜻입니다. 이제 보통 컴퓨터만 파고드는 사람이나 뭐 게임에만 빠져 있는 이제 IT 괴짜들을 가리켜서 긱이다. 이제 정말 기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좀 마니아라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재 같은 괴짜. 네. 한쪽에 쭉 빠져 있는 사람. 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나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들이 대표적인 이제 긱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많이 모여서 IT 혁신이 탄생한 곳이 실리콘밸리고 지금의 또 AI 대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곳도 바로 이곳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이 긱들이 가진 천재성이나 기술력이 이제 전체 혁신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긱들이 만드는 괴짜적인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오히려 평범한 개인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바로 긱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관련해서 더 긱웨이라는 제목의 신간이 출시가 되는데요. 오. 이 책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진짜 발명품은 바로 조직 문화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할 거 없이 좀 기업의 리더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할 법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진짜 발명품은 조직 문화다. 네. 그냥 천재 한 명의 어떤 능력, 혁신적인 상품이 아니라 네.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괴짜, 이 긱은 리더 개인한테 어떻게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 전반이 괴짜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작가가 이제 앤드류 메가피라는 분인데 이분이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부교수이자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20년 정도 활동을 해온 권위자인데요. 네. 이 저자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개인의 지능만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살 수는 없고 집단 지성이라는 걸 발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생존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호모 울트라 소셜리스가 인간의 특징을 표현하는 더 걸맞는 단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호모 울트라 소셜리스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군집해서 모여서 사는 그 안에서 이제 발현하는 것들이 더 이제 혁신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인류의 초능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있으니 이 집단에 초점을 두는 게 맞고 이 집단을 관통하는 공통의 규범들이 비범한 특징을 가질 때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리더가 맞지만 그 리더를 포함한 조직이 이 긱웨이를 지닐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거창한데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좀 한번 구분해서 볼까요? 4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자가 수없이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이제 분석한 결과 이 긱웨이는 4가지 조직 문화 특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바로 속도, 주인의식, 과학, 개방성입니다. 속도, 주인의식, 과학, 개방성까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우선 속도는 이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빠르게 반복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고요. 어허. 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좀 더 준비하고 이거 할게, 시작할게. 근데 보통 그냥 해. 일단 해.
다 이런 준비되지 않더라도 일단 그렇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시작을 해서 빠르게 이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네. 반복을 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쪽이 더 낫다라는 거고 이제 주인 의식은 조직원이 이제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해라는 이제 어떤 단순적인 이런 단순한 선언적인 문구가 아니고 내가 맡은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높은 자율성과 권한 또 책임을 주면서 이런 직원들은 굳이 따지자면 회사의 주인이 아닌 을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갑을 넘어서는 주인 의식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슈퍼 을이 갑을 초월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즉 뭐 실험해보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리더들이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개방성입니다. 이 정보를 과학을 근거로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평가할 때 리더일지라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조직 문화를 따르다 보면 각 기업은 산업시대의 기업들보다 더 자유롭고 빨리 움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얘기하고 평등해지면서 이제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계획보다는 반복, 정답보다는 실험, 완성보다는 실행을 중시하는 태도. 가 이제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이제 비결이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조직의 운영 지침이나 조직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게 아니다, 이건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과거 방식을 과감하게 이제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는데요. 참 말이 쉽지는 않죠. 근데 또 그렇게 해야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네.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고요. 속도, 주인의식, 과학, 개방성.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러면 성공한 곳들도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네,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빅테크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실패와 실수를 거듭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긱웨이를 실천한 기업으로 저자는 넷플릭스를 꼽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 대표 OTT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죠. 이제 7월 국내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1,480만 명인 압도적인 이제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인데, 근데 넷플릭스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창업자들조차도 지금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죠. 네. 넷플릭스는 몇 번의 위기와 실패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 일단 넷플릭스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인터넷을 뜻하는 넷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의 합성어죠.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만든 기업입니다.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DVD 대여 서비스였어요. 다들 네. 잘 아시죠? 25년 동안 그 CEO 자리에 있었던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제 전형적인 컴퓨터 기기였대요. 당시 비디오 대여점에서 항상 이제 반납을 늦게 해가지고 연체료를 엄청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다. 이게 이제 창업의 시작이 돼서 이제 더 작고 견고한 DVD가 이제 만들어지니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구독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소비자는 DVD를 이제 월 3개까지 빌릴 수가 있고 반납 기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여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당시 미국엔 블록버스터라는 대형 비디오 대여점 체인이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연체료로만 수입의 30% 이상을 이제 올렸던 회사죠. 근데 대여료 이 반납 기한이 없으니까 연체료가 없었던 거예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모델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인식이 됐죠. 처음. DVD를 빌려주는데 늦게 돌려주더라도 페널티를 물지 않는. 네. 야, 우리 옛날에 진짜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며칠까지 갖다 줘야 했던. 네. 그 나중에는 문을 닫더라도 앞에 그 비디오 테이프 박스. 반납함 생겼었죠. 거기에 넣고 가면 됐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넷플릭스가 파격적인 모델을 선보였던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체료가 없고 대여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소비자들이 이제 반응을 뭐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있진 않았어요. 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그 1997년도에 이제 그 설립을 했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금 압박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내 그 아까 말했던 대여 시장 1위 업체인 블록버스터에 우리 회사 5천만 달러에 좀 사주세요. 라고 피인수를 제안하기도 했던 이제 회사가 넷플릭스였어요. 근데 그 결과 단칼에 거절당했죠. 그 당시에는 블록버스는 엄청난 회사였고 넷플릭스는 정말 일개 스타트업에 불과했으니까. 이후에도 이제 DVD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운영비 부담으로 몇 차례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넷플릭스가 그 우리 회사 좀 사주세요라고 인수 제안했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10년 후에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 미국 전역에 이제 거미줄 같은 오프라인 매장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직원 수 6만 명 이상, 전 세계 매장이 9천 개가 넘었는데 예, 이 회사는 10년 후에 파산을 했고 넷플릭스는 이렇게 헛발질을 연속하다가 지금의 모습이 이제 갖춰진 거죠.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으로 컸던 네.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은 망했고 그때 그 비집고 올라오던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됐다. 네. 어떤 행보를 보였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그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가 끝없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를 무한 반복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긱웨이 4가지 법칙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DVD 시장이 또 확 뜨다가 확 또 졌잖아요. 네. 시장이 둔화하면서 이제 무제한으로 DVD를 대여해주고 그 대신 정액제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처음에 확보를 했고 또 이후에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로 이제 움직일 때도 빠르게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블록버스터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점점 이 시대는 온라인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블록버스터의 기존 경영진들은 이제 매장 중심, 오프라인 매장 중심 모델에 집착을 하면서 2010년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블록버스터 이제 경영진도 변화를 감지를 했겠죠.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넷플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기존 사업 모델이었던 이 오프라인 대여점과 연체료 수입 이 기존의 것들에 대한 저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본부터 이거를 뒤집는 게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기성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연체료만으로도 거의 100에 30을 버는데 그렇죠. 30%를 버는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영진들의 반발이 엄청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3년 마지막 매장까지 문을 닫게 됐고요. 지금은 오레곤주에 한 곳의 기념 매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피인수 제한을 거절한 게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역사상 정말 최악의 오판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이 넷플릭스를 인수했다면 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일종의 그 뭐 매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연체료 수입을 포기하지 못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통신 회사들도 그 문자 메시지 수입을 포기하지 못해서 카카오톡 같은 걸 처음에 안 만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이 무너진 이후에 넷플릭스는 바로 반사이익을 누렸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이제 실수와 실패 또 계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퀵스터 사건이라고 그 인터넷이 퀵스터? 퀵스터 인터넷이 한창 막 보급되던 2010년대 이제 스마트 TV나 태블릿, 뭐 스마트폰이 막 확산이 되면서 모바일. 모바일이 확산이 되면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에 발맞춰서 리드 헤이스팅스가 기존에는 한 계정에서 DVD 우편 대여 서비스도 제공을 했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무게추가 계속 바뀌면서 이거를 분리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DVD 서비스는 퀵스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예 그쪽으로 좀 분리를 빼고. 시키고 온라인 스트리밍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가격도 올렸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DVD 대여를 하고 또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나의 계정으로 기존에는 이용을 했었는데 아하. 이거를 계정을 2개를 또 팠어야 됐고 로그인도 따로 해야 되고 결제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밍이랑 DVD랑 완전 사업부를 나누게 되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바로 이제 가격까지 올리다 보니 이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직후에 수십만 명이 구독을 취소했어요. 그 주가도 70% 이상 급락을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한 달 만에 이 퀵스터 계획을 전면 철회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사업을 이제 철회하는 실기를 저질렀고요. 사실 CEO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CEO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전략적 결정을 이 어떤 시장 반응을 보고 한 달 만에 철회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끄럽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빠르게 그 실패를 인정하는 네.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뭔가 좀 굴욕적이기도 하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그걸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CEO가 실험하고 네. 실패하고 또 그걸 다시 또 무한 반복하고 또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면은 고객 얘기가 들려오니까 오케이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 이거를 예. 아까 네 가지 특성 중에 그 개방성이라는 게 특히 그거잖아요. 맞아요. 남의 말 듣는다는 거. 흥미롭게도 이 퀵스터 사건이 넷플릭스에는 고객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의 출발점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고객이 싫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지금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근데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된 계기도 조직 문화랑 이게 또 맥이 닿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린 것도 좀 다른 기업들과 달랐던 건데 네. 이 또한 네 가지 조직 문화 긱웨이 중 하나인 과학이죠. 초창기 DVD 대여 서비스를 할 때도 넷플릭스가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건 고객들의 시청 시간, 또 재생 중단 지점, 재시청 패턴 같은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작품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예. 이거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때도 작동을 했죠. 그러면서 취향 저격인 컨텐츠를 계속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런 거구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해볼까라고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영화랑은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기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기술 변화가 우편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몸소 이제 체험을 해본 덕분에 영화 산업 시스템도 이 스트리밍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재미있는 일화가 2010년도에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 어떤 그 회의, 뭐 포럼 같은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당시 타임워너 CEO가 참석을 해서 당시만 해도 타임워너는 엄청난 기업이었잖아요. 야, 병력 10,000명도 안 되는 알바니아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엄청 깎아내렸다고 해요. 잡아봤네요. 예. 근데 헤이스팅스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알바니아 군번표를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장을 뚫었고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킹덤, 오징어 게임, 최근 캐대헌 장난 아니잖아요. 네. K-팝 데몬 헌터스까지 오리지널 콘텐츠의 이제 엄청난 제작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작사가 된 네. 거고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타이밍이 좋았던 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또 엄청난 호기를 잡았었죠. 맞죠. 이게 좀 운때도 정말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은 게 넷플릭스가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가입자가 1년에만 3,70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어. 근데 일상이 이제 다시 엔데믹이 되면서 일상이 회복이 됐고 증가세가 약간 주춤을 해진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니 애플 TV 플러스니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런 다른 경쟁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만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게 순 감소를 하는 또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또 한 번 주가도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뭐 35%가 폭락을 해서 1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할 정도로 또 위기 상황이 왔었어요. 네. 근데 또 이때 넷플릭스는 어떤 결정을 했냐? 그간 구독 모델을 이제 하면서 늘상 철칙처럼 강조해 왔던 게 우리는 광고는 없다. 였잖아요.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스트리밍으로 유명했으니까. 그랬었죠. 그랬었죠. 네. 근데 고심 끝에 2022년 말에 기존 이 구독 모델 요금보다는 낮지만 광고를 포함한 새로운 구독 플랜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료 서비스에 좀 부담을 느끼니까 네. 그러면 광고를 보시면 좀 가격을 깎아드릴게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하는 거죠. 절충한 그 옵션을 낸 거죠. 네. 이제 광고가 없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국내 기준으로는 13,500원인데 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는 7,000원 정도로 절반 가격이에요. 네. 또 동시 시청 인원에 따라서 또 요금제를 이제 세분화를 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했고요. 이런 시도들 덕분에 2023년 하반기부터 가입자 수가 다시 반등을 했고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억 명을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넷플릭스는 지난달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를 한 15조 1,400억 원, 순이익은 같은 기간 46%나 증가한 4조 3,200억을 기록을 했어요. 순이익이 46%나 증가를 한 비결이 바로 이 광고 매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이 광고 모델을 도입했을 때 네. 저 회사 망가졌다. 본질이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 네. 이렇게 자본주의에 또 잔악계가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네. 여전히 광고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이제 뭐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 단계 점프업 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고객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는 그냥 저렴한 요금제, 네. 중간 광고 보는 거 불편하지 않아. 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참을 분들도 수 있을 있다. 테니까요. 네. 또 가격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의 이런 조직 문화, 빠른 의사결정,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은 다시 정정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기업 문화라는 거. 넷플릭스는 근데 그 특이한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특이한 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넷플릭스가 그 2009년에 당시 그 최고 인사 책임자였던 사람이랑 이 리드 헤이스팅스 CEO가 기업 문화 가이드 문서인 컬처덱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회사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그 기업 문화를 이제 그 문서로 아예 만든 거죠. 직원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예 리드 헤이스팅스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No Rules Rules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서 또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컬체덱이 이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떤 가치관과 행동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제 문서로 총 125페이지 정도 분량이거든요.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직원들한테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프로스포츠 팀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과 가족처럼 지내실 직원 구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모든 건 성과 중심이고 직원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주되 최고의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 공동 창업자였던 이 마크 랜돌프가 이끌던 창업 초기만 해도 넷플릭스는 화목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조직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헤이스팅스가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직원 40%를 일단 잘랐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멋진 구내식당과 카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게 되려면 좋은 동료가 많아야 된다라고 늘상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A급 인재들한테는 보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똑똑해도 집단의 협업을 해치는 직원은 퇴직금을 엄청나게 주고 그냥 내보냅니다. 이런 그냥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퇴직금을 많이 네, 준다. 이런 문화를 정착을 시켰고 실제로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업계 평균보다 생산성이 40% 정도 더 높고 수익성, 그러니까 그 연봉도 더 높아요. 근데 이런 이 밖에도 또 무제한 휴가 제도, 또 출장이나 경비 같은 비용 지출도 그냥 자율. 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게 높은 자율성과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이제 기업 문화에 맞춰져 있고요. 이 컬처덱을 두고 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역대 가장 중요한 문서다. 뭐 이렇게 극찬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따라했는데 사실 실패한 곳들도 많고 그렇죠. 뭐 차용한 네. 곳들도 많고 한데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 갖고 이제 뿌렸다는 거가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능력으로서 도움이 안 되거나 회사 문화를 좀 해친다라고 하면 돈 더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그래서 이게 없대요. 돈을 넉넉하게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불만도 없다. 불만이 회사 욕을 안 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전에 여기 다니다가 뭐 퇴사하신 분들 보면은 다른 업계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연봉 2배 이상 주고 데려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일 잘못하면 바로 잘라버린다. 네. 그래서 냉정하다고. 긴장감이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에 비하면 넷플릭스는 더 네. 심하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직 문화를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영하기엔 참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대 초반 막 스타트업 붐이 막 한참 불 때 네. 기업들이 이 컬처덱 기업 문화 가이드라인을 속속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과 신뢰를 강조를 했고 뭐 저 역시도 스타트업 다니면서 휴가 규정 이런 거 없었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예, 이제 그러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했던 경우가 또 많았고 이후에 또 투자가 확 줄어들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 이게 참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는 한 직원이 1년 동안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휴가를 안 썼다고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헤이스팅스가 우리는 휴식이 창의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데 휴가를 안 쓰는 거는 회사와 개인 모두에 해롭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그 직원이 일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마음에 안 있겠죠. 들었거나. 근데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규직은 쉽게 해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아직도 지금 있는 휴가도 자유롭게 못 쓰는 곳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제 넷플의 조직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좀 참고는 해봐야겠죠. 또 넷플릭스 조직 문화에는 키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키퍼 뭐냐면 테스트? 이제 내 옆에 동료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당신이 그 직원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를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답변이 아니요라는 답변이 더 많으면 그 직원을 내보내는
그러니까 키퍼가 어떤 많은 이제 내부에서도 이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헤이스팅스는 이런 키퍼 테스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아하. 계속 평가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서로 계속해서 네. 평가를 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항상 최고의 인재들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넷플릭스가 됐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송일아 기자가 계속 나오는 거를 이제 찬성을 하는지 내보내야 네. 할지 우리 성공예감 직원들이 같이 그렇죠. 막 논의해보고 투표를 해서 그 결과 송일아 기자를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거 결정하네요. 내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10시 30분 기준으로 그 날씨 관련된 또 특보 중간중간 또 알려드려야죠. 경기도 부천, 고양, 양주 또 서울 서남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좀 시간이 갈수록 아까 인천에 이어서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수도권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점심때도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호우경보는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 양주, 파주, 서울은 서울 서남권 또 인천까지 이렇게 호우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비 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김은희 님이 넷플릭스 CEO가 인정을 잘한다는데 그 말이 너무 멋집니다. 아이고 성함을 말씀드렸네. 저희 회사 사장님은 오직 자기 판단과 고집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직원들 생각은 1도 안 들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CEO가 그 리더가 비판을 들을 수 있다 혹은 자기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이 개방성. 이거 참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긱웨이의 네 번째 조건이 개방성이잖아요. 근데 이 헤이스팅스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걸 했대요. 그래서 그게 좀 이 헤이스팅스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 헤이스팅스가 자기만의 고집이 물론 있지만 동시에 유연하기도 해서 이 시장의 반응과 내부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CEO 사례도 책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례였어요. 이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 2022년도인가. 근데 이때 의아해했던 이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2021년 말에 이제 회사가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는데 당시에 이 바꾸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는 게 특징인 온라인 환경이다. 메타버스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이제 완전히 집중을 할 거다라고 네.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 회사 이름도 바꾸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 조직 그 연구 조직인 리얼리티 랩스라는 곳에 엄청난 돈을 때려 부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2022년 말까지 이 메타버스에 투자한 돈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를 했는데 기업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에 투자한 게 21조 원. 그 막 AR, VR 그 퀘스트 사고 막 별별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막. M&A도 있었고 네. 인재 유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팬데믹 당시에는 금방 올 것 같았는데 네. 메타버스 시대가 아직도 안 오고 그렇죠. 있죠. 메타버스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회사 이름까지 바꿨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페이스북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노력과 투자로부터 아직까지는 이제 별다른 이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 3D 가상현실 앱도 내놨어요. 그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라고 이게 2021년 12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메타 사내 문서를 보면 2022년 10월 그러니까 약 10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월간 사용자가 20만 명에 못 미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명, 인스타가 20억 명에 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심지어 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 개발자들도 이 앱을 안 쓰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이 저커버그의 고집스러움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실시한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직원 중에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만든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 비율이 10명 중에 6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긱웨이에서 이제 갑을 초월하는 슈퍼 을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은 회사의 비전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네.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창업자를
한계를 넘어설 만큼의 책임감과 로열티를 갖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는 정말 마크 저커버그만의 기업이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까 그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랑 마크 저커버그는 너무 다른 성향이네요. 특히 개방성이 있어서. 맞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틱톡을 비롯한 이제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출연을 하고 있었고 네네네. 이제 본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EO가 계속 메타버스에 집착을 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들려고 하면서 이제 값비싼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부 직원들은 메타버스 사업을 MMH라는 약어로 부르기도 했대요. MMH? MMH가 무슨 뜻이에요? Make Mark Happy 약어입니다. 마크를 행복하게 해피한, 만들어야 한다. 마크를 기분 좋게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보다 못해 2022년 말에는 메타의 주요 주주들이 이제 마크 저커버그에게 회사의 메타버스 투자가 너무 투머치다. 실리콘밸리의 평균 기준으로 봐도 너무 과도하고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절반으로 줄여라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커버그는 주요 주주들이나 이사회 말에도 딱히 귀를 기울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부분 저커버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집세요. 고집 세요. 그래서 메타는 2022년 말에 챗GPT가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AI 시대가 막 오니까 갑자기 이제 회사의 화력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AI로 지금 급선회를 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다뤘지만 그 6월 달에 메타가 또 메타 초지능 연구소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AI 총괄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이 저커버그가 이 조직에 또 엄청난 투자를 또 하면서 인재 막 다 끌어들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속속 합류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메타의 그 특징을 볼 때 이 조직이 과연 오픈 AI를 뛰어넘어서 AI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긱들을 다 끌고는 갔는데 과연 그 조직이 작동하는 긱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막 네. 기업도 인수를 하고 엔지니어 1명, 개발자 1명 데려오려고 회사까지 인수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슈퍼 천재들이 모여서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오픈 AI 샘 알트만 많이 뺏기긴 했죠, 인재를. 네.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진정성 있는 팀이 돈만 밝히는 팀을 이긴다.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커버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리더십 굉장히 강력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의사결정이 폐쇄적이다. 그렇죠. 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돈으로만 승부하려고 한다. 이런 또 비판도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더 부유한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빅테크도 스타트업에서 어느 순간 이제 대기업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내부에서 이른바 관료제처럼 그렇죠. 그런 좀 낡은 조직 문화가 어디선가는 이제 막 꿈틀거릴 수 있거든요. 구글도 관료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예, 이제 관료제가 이제 큰 조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조직이 커지다 보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만든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명확한 규칙이나 업무 분장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제 관료제를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절차와 보고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이 관료주의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들 누구나 있으실 텐데 저도 뭐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결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연차가 쌓이다 보니 어쩔 때는 만사가 귀찮아져서 이 관료제 뒤에 숨는 경우도 그럴 수 또 있죠. 생기더라고요. 또 일하다 보면 여러 이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상사나 경영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또 해주잖아요. 특히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렇죠. 이제 딸랑딸랑. 분들은 네. 이런 문화를 또 가리켜서 이 책에서는 거짓말쟁이 클럽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계속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나 과제를 할 때 90%쯤 진행됐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끝내는 게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경험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관료제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긱웨이에서는 이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이든 일단 실행하고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을 거듭하자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아마존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후딱 그러네요. 가버렸네. 지금 그러네요. 김현우님이 기자님 코너는 말씀에 집중과 몰입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게 괴짜 문화, 초혁신을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이게 반드시 최고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계를 따르면 회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실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회사가 막 스케일업을 하면 커리어적으로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 연봉도 높아지죠. 네. 근데 반대로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그만큼 더 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빅테크들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넷플릭스도 3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인생의 생애 주기가 있다면 젊을수록 좀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우수한 동료들과 약간 타이트하게 일하는 경험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조직이 가족이 아닌 프로 스포츠 팀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프로의 세계에서 일단은 많은 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조직 문화를 보면은 너무 연공서열로 따지지 말고, 제가 팀장이 돼 보니까 이 팀원일 때부터 뭔가 책임을 더 많이 지워주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하도 정말 성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가 책임을 갖고 해봐라는 그런 어떤 좀 조직 사이에 그 주인 의식이라는 네. 키워드처럼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 또 젠지 분들은 이제 말은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거를 다 납득시켜줄 만한 주인 의식을 심어주면 조금 더 긱웨이에 가까운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채용 공고할 때는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 있었습니다. 가족. 요즘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피한다고 하고, 또 이런 실리콘밸리 문화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진정한 프로의 세계로 나도 뛰어들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개발자, Z세대들 또 많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같이 다녀오시죠. 수도권에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어 호우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에선 1시간에 약 15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서울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려 하천 29곳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별도로 드릴 말은 없다면서 특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g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른바 순방 목걸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KBS의 관련 보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회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9718님. 지하철 적자 어느 정도인가요? 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크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네. 운행하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24년도 손실이 7,200억 원을 넘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5,100억 원대. 22년도에는 6,400억 원대 계속해서 네. 순손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서 24년도까지 누적된 적자가 18조 9천억 원.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사실 운영 비용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등등의 무임승차 제도가 있는데, 좋은 복지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하철을 운행하는 그 회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운임을 좀 현실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네. 이거는 또 물가 부담 그쵸. 때문에 또 바로바로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이신영님. 저희 남편이 교통공사에서 일했었는데 부정승차가 많아서 단속이 주된 업무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것만 네. 부정승차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우대용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참 많다고 하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5만 6천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23년도 기준으로 4,700여 건을 단속을 해서 부가 운임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참고로 아셔야 하는 게 부정승차의 경우에는요. 기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과 운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벌금 2,500만 원을 맞는 사례도 네. 판결로 나왔다라는 것도 꼭 아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882님. 노인기초연금 신청 기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하셨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 인정액인데요. 이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2025년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문의를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의 계산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3000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못하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ETF, 그 가상자산 ETF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법인데 선물 ETF는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왜일까요?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나 국채나 다른 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잘 따라가느냐? 네. 그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비싸게 사게 돼요. 그런데 만기가 있거든요.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그 새로운 월물로 교체 매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걸 더 비싸게 미래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 수수료가 또 높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과는 완전히 달리 가는 그 차트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